아주 먼 옛날 조선의 남쪽 끝자락에 달빛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쪽 쓰러져가는 기와집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 서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련꽃처럼 하얀 얼굴에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졌지만 잦은 고생으로 손마디는 거칠었습니다. 22살의 그녀는 병든 아버지 김진사와 단둘이 가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한때 강직한 성품으로 존경받는 선비였으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버타며 지내다 결국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제가 정성껏 다렸습니다. 서윤이 따뜻한 탕약을 내밀었지만 김진사는 약보다 더 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 죄가 크다. 내 죄가 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서윤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정혼한 민준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이 혼담을 정했을 때 서윤은 얼굴도 모르는 그를 마음에 품고 현모양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10살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모진 계모에게 쫓겨난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얼굴 한 번,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한 채 끝난 인연이었죠. 그럼에도 서윤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혼처가 들어와도 마음을 굳게 닫고 거절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거예요.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고 가세가 기울면서 서윤은 이상하리만치 생생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10살 남짓한 자신이 굶주린 소년에게 죽 한 그릇과 이불을 건네주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마주친 소년의 눈빛은 유난히 맑고 강인하여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로다. 어서 아버님 식사를 준비해야지. 그러던 어느 스산한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남루한 행색의 젊은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체격은 다부졌지만 입은 옷은 기운 자국투성이었고 신발은 다 닳아 맨발이 드러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칠흑 같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맑고 총명했습니다. 실례지만 이 마을의 김진사 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년의 물음에 지나가던 마을 안악이 코를 찡그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지붕이 내려앉은 폐가 말이오?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행색이 영락없는 거짓골인데. 민준이라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안악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곧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행색이 정말 서윤아 씨의 정혼자란 말이오? 아이고, 차라리 파혼하는 게 낫겠네. 하지만 민주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김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서윤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뒷모습에 왠지 모르게 서윤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준 도련님이십니까? 사내가 돌아보자 서윤의 얼굴에 순간 기쁨이 피어올랐지만 이내 그의 초라한 행색에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찌 이리? 서윤아 씨,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지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 못할 수많은 사연과 세월의 무게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병상에 누워있던 김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민준 도련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러나 민준의 모습을 본 순간 김진사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내 놈이 민준이란 말이냐? 이 꼴로 내 딸의 배필이 되겠다고 나타난 것이냐? 소인 민준입니다. 그동안 안부를 여쭙지 못해 송구합니다. 어르신.
민준이 깍듯이 절을 올렸지만 김진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게냐? 내 딸을 너와 같은 거렁뱅이로 만들 셈이냐?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라. 아버님, 어찌 그런 심한 말씀을. 몰려든 마을 사람들마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쯔쯔, 서윤아 씨가 참으로 불쌍하구나. 저런 거지를 사위로 들일 수는 없지? 하지만 민주는 모진 말에도 아무 변명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하지만 서윤아 씨와의 약속만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주는 쫓겨나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비웃음과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집안의 허드레시를 도왔습니다. 민준이 머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불평 없이 기온 지붕을 고치고 잡초를 뽑고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서유는 그런 민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혼한 사이라지만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은 그에게 굳은 일을 시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서 이리 주십시오. 아씨의 고운 손이 거칠어지면 아니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귀한 손님이신데. 손님이 아니라 이 집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민준의 말에 서윤의 뺨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서 김진사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김진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낮으로 기침이 계속되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의원비는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이미 집안에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을 들은 민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내 놈이 무슨 수로? 거지 주제에 허풍 떨지 마라.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품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낡았지만 고고한 빛을 잃지 않은 옥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도련님, 이 귀한 것을 어찌?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아마 이런 때를 위해 남겨주신 것이겠지요. 민준의 말에 김진사의 표정이 순간 누그러졌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의 건강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옥비녀를 팔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김진사를 진찰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이 이미 폐부 깊숙이 들었습니다. 인삼이나 녹용 같은 귀한 약재를 써야만 가망이 있겠습니다. 그런 약재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한양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것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허나 그 값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 고을의 거상인 최상인이 서윤에게 혼담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상인은 과거 김진사의 강직한 판결로 인해 가세가 기울었던 자로 김진사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복수하려고 혼담을 넣었다는구먼. 서윤아 씨를 첩으로 들여 김진사 속을 썩이려는 게지. 소문을 들은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정혼한 몸입니다. 그런 혼담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민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혼잣말. 내가 여기 있는 한 서윤아 씨는 행복해질 수 없겠구나. 그날 밤 민준은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씨, 제가 약초를 구하러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을. 장인어른을 살릴 약초를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저를 믿고 부디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민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괴롭혀온 과거의 기억과 뿌리를 찾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맨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서윤이 뒤쫓아 나왔지만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거지는 어쩔 수 없구먼. 어려워지니 바로 도망치는 꼴 좀 보게. 하지만 서윤만은 민준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진사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화려한 가마를 탄 최상인이 김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 아직 살아 있었군. 오늘은 좋은 제안을 하러 왔소. 최상인은 서윤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을 내게 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약값은 물론 평생 편히 살게 해주겠소. 그의 말에 김진사가 망설이자 최상인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거짓골 정혼자는 아직도 소식이 없지 않소. 벌써 도망간 게지. 현실을 보시오, 현실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허나 조건이 있소. 당신 딸은 우리 집 사람이 되는 순간 친정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하오. 그것이 당신이 내게 진 빚을 갚는 방법이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최상인이 돌아간 후 김진사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이 애비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 그 혼담을 받아들이거라. 아버님. 아버지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에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달을 보며 민준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어디에 계신가요? 정말 저를 버리고 가신 건가요? 다음 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최상인의 가마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대답을 듣고 혼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반대편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대한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마을을 떠난 민주는 어린 시절 살았던 옛집 터로 향했습니다. 기억 속 희미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폐허가 된 저택의 마루 밑에서 그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관복과 관인, 그리고 족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족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조정의 고위 관직이었던 민병조 참판이며 자신이 민씨 가문의 유일한 후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관인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이 대감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정말 민 참판의 아드님이란 말인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조정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련님을 찾고 있었네. 이 대감의 도움으로 민주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분과 막대한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조정은 그의 공백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그의 고향인 달빛 마을의 현감으로 임명했습니다. 대감, 저는 한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곳으로 돌아가 저를 살려주신 분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달 만에 민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행렬의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고급 약재와 쌀, 비단이 가득 실린 수레들과 한양 최고의 의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맨 앞에서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청년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한 달 전에 떠났던 그 거지가 맞는가? 민준은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련님, 잠깐.
이게 무슨 해괴한 상황이? 민주는 최상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약속대로 장인어른을 고칠 약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이 손짓하자 한양 의원들이 최고급 약재가 담긴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대체 뭔데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냐? 그제야 민주는 천천히 최상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상인, 당신의 원한을 알고 있소. 당신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도 말이오. 최상인은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민준의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내가 조정에 상소하여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소. 그러니 이제 그릇된 복수심은 거두시오. 평생의 한이 풀리는 순간 최상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소란의 마당으로 나온 김진사는 완전히 달라진 민준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네가 정령 민준이더냐? 소인, 민병조참판 댁차남 민준입니다. 이제 이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을과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는지 아십니까? 민준은 10여 년 전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이 마을에 왔던 어린아이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때 서윤아 씨는 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겉으로는 호통을 치셨지만 밤마다 몰래 제가 자는 방을 들여다보시며 추위에 떨지는 않는지 살피셨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의 꿈이 과거의 실제 기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받은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방. 내가 미안하네. 이 늙은이의 눈이 멀어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구먼? 아닙니다, 아버님. 저 같은 놈에게 귀한 따님을 맡기시는 것이 걱정되셨던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 그 후 김진사의 병은 한양 의원들의 정성 어린 치료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 뒤 마을에서는 온 백성이 참여하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고운 헐옷을 입은 서윤과 위풍당당한 신랑복을 입은 민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현감이 된 민준은 가장 먼저 마을의 의원과 서당을 세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아픈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상인 역시 지난날을 뉘우치고 매년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며 민준을 도왔습니다. 1년 후 서윤은 옥동자를 낳았고 민준은 아이의 이름을 은보, 라지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었죠. 은보야, 아비가 어린 시절 받은 작은 친절을 평생 잊지 않고 큰 은혜로 갚았듯이 너 또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방 한 칸의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든 아름다운